세상에, 시어머니를 비닐하우스에 혼자 두고 문을 잠갔다고요?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노인학대, 재산 욕심, 그리고 숨겨진 비밀까지 오늘 영상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7월 중순,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농촌 마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벌써 기온이 28도를 웃돌고 있었는데 74세의 김애수는 이미 마당에서 손자 민호의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애순의 손은 50년간 농사일을 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거친 손가락 사이로는 세월의 상처들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등에는 검은 반점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어요. 계란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풀고 시금치를 다듬으며 멸치를 골라내는 모든 동작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이웃집 순덕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덕은 애순과 같은 또래였지만 아들 며느리가 모시고 살아서 이른 새벽부터 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애순은 국자로 국물을 떠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호가 학교 일찍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축구부 연습 때문에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더운데 며느리가 해주면 안 되나? 순덕의 말에 애순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옆집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지영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오전 6시가 되자 애수는 완성된 도시락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소파에는 35살의 며느리 오지영이 실크 잠옷을 입고 편안히 누워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지영은 과자를 먹으며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지영아, 민호 도시락 싸놨다. 애순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영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들렸습니다. 애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찬물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미지근한 물 드세요.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애수는 손을 멈추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찬물 한 컵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었습니다. 손자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15살 중학교 3학년인 민호는 축구부 활동으로 일찍 등교해야 했어요. 애수는 손자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도시락 싸놨다.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넣었고. 고마워요, 할머니. 맛있겠다. 민호만은 할머니의 정성을 알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애순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학교에 가고 나면 다시 적막한 시간이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들 준영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준영은 시내 광고회사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애수는 아들에게도 정성껏 아침을 차려주었지만 준영은 바쁘다며 몇 숟가락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더우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준영의 말은 진심 어린 걱정이었지만 애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들은 착했지만 집안일은 모두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집안이 조용해지자 애수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벌써 9시인데도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토마토며 오이며 호박들이 물을 달라고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애수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한 포기씩 정성스럽게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런 더위에 왜 나오셨어요?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수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안 나올 수가 있나? 이것들이 다 죽어가는데. 며느리한테 부탁하시지 그래요? 그러게 말이야. 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에어컨 바람 쐬며 드라마 보기 바쁘고 밭일 같은 건 관심도 없었어요. 오전 11시가 되자 더위가 정말 극심해졌습니다. 애순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도 가빠왔어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저녁 반찬거리도 사야 하고 점심도 준비해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영은 여전히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애순이 온몸에 땀을 흘리며 들어오는데도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어머니, 에어컨 좀 높여주세요. 애순이 조심스럽게 부탁하자 지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어컨 전기세 아까워요. 어머님 혼자 때문에 온 집안 시원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더위에 익숙하시잖아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마치 전기세가 자신 돈인 것처럼 말하는 지영의 모습에 애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집은 자신이 평생 농사지어서 마련한 집인데 찬바람 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다니. 밤 10시가 넘어서야 애수는 모든 집안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부엌 정리를 마친 뒤 애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선풍기 하나가 겨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시원한 에어컨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지만 그건 며느리와 아들만의 공간이었어요. 애수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몸을 맡기며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밭에 나가 물을 주고 손자 도시락을 싸고 시장을 보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던 하루였어요. 74살의 나이에도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낡은 부채를 들고 바람을 만들어 보지만 더운 공기만 돌아다닐 뿐이었어요. 애수는 부채질을 하며 지난 세월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논밭에서 평생 땀 흘려번 돈으로 저 아이 대학 보내고 집 장만해줬지. 4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준영이가 겨우 5살이었던 그때 애수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박힌 가시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들, 모든 것을 참아가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준영이가 고등학교에 갈 때는 소 한 마리를 팔아서 교복을 사주었고 대학에 갈 때는 논 한 떼기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주름진 손등을 바라보며 애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 손등에 흐르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두 세월의 상처였습니다. 손등 위에 검은 반점들, 굵게 붉어진 혈관들, 모두가 고생한 흔적들이었어요. 그때는 언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나. 준영이가 결혼한다고 지영을 데려왔을 때만 해도 애수는 정말 기뻤습니다.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어요. 지영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애순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영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애순이 해준 음식에 대해 불평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계속 되짚어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영이 좋아할 만한 일들만 해왔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민호가 태어났을 때도 애수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자를 돌보느라 밤잠을 설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업고 재워주는 모든 일이 행복했습니다. 지영은 산후조리 한다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애수는 기꺼이 모든 걸 감당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자라면서 지영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자신의 권리를 침범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손자를 돌보는 것조차 간섭이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애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오늘 지영이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전기세 아까워요. 찬물도 낭비해요. 어머님은 더위에 익숙하시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농사지어서 마련한 집에서 자신이 키운 아들의 아내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애수는 베개 밑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것이었어요.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정말 급할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마저도 지영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몰랐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애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금방 닦아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거든요. 아직 손자 민호가 있으니까 버텨야 했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여전히 에어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과 준영이 시원한 방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어요. 한때는 자신도 저 방에서 편안히 잘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작은 방에서 더위에 시달리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애수는 부채질을 계속하며 내일 일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민호 도시락을 싸야 하고 밭에 물을 주어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내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애수는 부채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더운 여름밤, 작은 선풍기 바람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애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영이 회사에 간 사이 지영은 거실 소파에서 편안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지영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을 자주 확인하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보세요, 엄마.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지영의 친정어머니 조명숙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명숙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딸의 시댁 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시어머니는 여전하고 명숙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 여전해요. 아직도 밭에서 농사일 하시고 그래요. 아이고, 그 나이에. 건강은 어때? 요즘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밭에 나갔다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요. 지영의 말에 명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거 어떻게 생각해? 지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무관심한 표정과는 달리 날카롭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곧 큰돈 들어올 거예요, 엄마. 어머니 보험도 제 앞으로 드러났어요. 정말? 언제 들었는데? 작년에 들었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보험료는 좀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이득이죠. 명숙은 흡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그래야지. 그 늙은이만 없어지면 집도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가자. 내가 벌써 부동산도 알아봤어. 정말요? 어디요? 강남구 대치동 쪽이야.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사두면 나중에 또 이익이지. 그리고 민호도 좋은 학교로 전학 보낼 수 있고. 지영의 얼굴에 욕망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골집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영이는 뭐라고 하겠어요? 걱정 마.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준영이한테 서울 나가자고 하면 되지. 시골에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 명숙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모든 계획이 짜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물론이지. 그 나이에 농사일 하다가 쓰러지는 게 뭐 이상한 일이야? 특히 이런 더위에 말이야.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닌 보험금과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보험금이 얼마나 돼? 3억이에요. 그리고 이 집이랑 논밭까지 합치면 한 5억 정도 될 거예요. 5억이라. 그럼 우리가 강남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명숙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모은 애순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엄마, 민호가 왔네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알았어. 조심해서 하고 절대 의심받지 마. 전화를 끊고 지영은 평소처럼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응, 간식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민호는 엄마의 차가운 반응에 익숙했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있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애수는 민호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민호, 학교는 어땠니? 할머니, 오늘 축구 연습 때 골 넣었어요. 선생님이 잘했다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 민호가 축구를 잘하는구나. 할머니와 손자의 따뜻한 대화를 들으며 지영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저런 일상도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준영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지영은 은근히 시어머니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밭에 나가셨어요? 준영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토가 시들어가더라고. 물을 안 줄 수가 없지. 이렇게 더운데 위험해요. 나중에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준영의 말에 지영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쓰러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서 하는 생각이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지영은 다시 계획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더욱 무더워질 예정이었고 시어머니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밤이 되자 지영은 다시 휴대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명숙이 아닌 다른 누군가였어요. 여보세요? 나야. 내일 만날 수 있어? 전화 너머에서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에게는 남편 준영 외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기상청에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이라는 폭염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오전 9시에 벌써 기온이 35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밭에서 채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거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갈 예정이라는 뉴스를 보자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전 10시 준영이 출근하고 민호가 학교에 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있었거든요. 밭에서 돌아온 애수는 현관에서 지영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영아, 어디 가니? 시장 좀 보러 가요. 냉장고에 반찬거리가 떨어져서요. 지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갈까? 무거운 거 들어주고.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지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 맞다. 어머니, 비닐하우스 안 채소들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시들어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점심 전에 해놓을게. 감사해요. 그럼 다녀올게요. 지영이 나간 후 애수는 잠시 의아했습니다. 평소 밭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비닐하우스 정리를 부탁하다니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한편 지영은 차를 몰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시장이 아닌 도시 외곽의 한 카페였어요. 그곳에서 30대 후반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박철수였는데 준영의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늦었어?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옹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 계획대로 할 거야? 철수의 질문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이 기회야. 날씨도 이렇게 덥고 완벽한 상황이지. 정말 괜찮겠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 마. 그 나이에 이런 더위에 농사일 하다가 쓰러지는 게 뭐가 이상해? 자연스러운 일이야. 지영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었어요. 보험금은 언제 나와? 사고 후 한 달 정도면 나올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 알았어. 그럼 우리 계획대로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지? 당연하지. 이 시골에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더 논의했습니다. 보험금과 재산을 정리한 후 서울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어요.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지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에 갔다 온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몇 가지 물건을 사서 가지고 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오후 2시였습니다. 바깥 기온은 이미 37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지영은 애순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집 안을 둘러봤지만 애순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마당 쪽에서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지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애순이 땀을 뻘뻘 흘리며 시든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우스 내부 온도는 이미 40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순은 며느리가 부탁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비닐하우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애순이 들어간 입구를 확인한 후
재빨리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어요.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우스 안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운 후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시작됐어. 정말? 언제까지? 오늘은 좀 늦어. 시어머니 처리 중이야.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물건을 처리하듯이 말하는 지영의 모습에서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지영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내부 온도는 45도에 육박했어요. 애수는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거실에서 시계를 확인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습한 공기가 애순의 목을 조여왔어요. 하지만 애순은 며느리가 부탁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정리됐네. 애순은 마지막 시든 토마토 줄기를 제거하고 나서 만족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제 나가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으로 향하는 순간 애순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네. 애순은 문 손잡이를 돌려보고 밀어보고 당겨보았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이 뒤틀려서 열리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애수는 큰 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에어컨과 텔레비전 소리만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다오. 나 여기 갇혔다. 애순의 절규가 비닐하우스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애수는 급하게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아들이 사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고, 핸드폰이 없네. 아침에 민호 도시락을 싸면서 부엌 식탁 위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따라 깜빡하고 두고 온 거였어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믿었던 도구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니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그저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계속 올라갔어요. 애순의 온몸에서는 땀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옷은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집 안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비닐하우스는 집 뒤편 구석진 곳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애순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몸의 수분이 모두 고갈된 것이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혀끝이 갈라져 나갔어요. 물 좀. 중얼거리는 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각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애수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지막 힘을 쏟아서라도 문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민호야.
가족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손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오후 3시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마침내 5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제 숨소리마저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애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며느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비닐하우스 정리를 부탁했는지, 왜 문이 열리지 않는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애순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져 갔어요. 한편 집안에서는 지영이 여전히 에어컨 바람을 쐬며 태연하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시계를 확인하며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오후 4시 애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비닐하우스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숨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손자 민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이제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완전한 지옥이 되어 있었어요. 이웃집 순덕이 평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애순네 비닐하우스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였어요. 아까까지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순덕은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바구니에 내려놓고 담장 너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비닐하우스 문이 닫혀 있는 게 보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왜 비닐하우스가 잠겨 있지? 애순이가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순덕은 불안한 마음으로 비닐하우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데 이상했습니다. 애순아, 안에 있니? 순덕이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닐하우스 옆쪽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봤어요. 그 순간 순덕은 경악했습니다. 애순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머나, 큰일 났다. 순덕은 급히 자신의 아들 성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성우야, 빨리 와. 애순 할머니가 쓰러졌어. 30대 중반의 성우가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성우는 즉시 비닐하우스 자물쇠를 부수려고 했어요. 엄마, 도구 가져와요. 기다려. 내가 망치 갖고 올게. 하지만 자물쇠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성우가 망치로 몇 번 내리쳤지만 쉽게 부서지지 않았어요. 이런, 왜 이렇게 단단해? 그때 순덕은 급히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빨리 집에 와. 어머니가 비닐하우스에 갇혀서 쓰러지셨어. 네. 뭐라고요? 전화 너머 준영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고 있어요. 구급차도 불러주세요. 준영은 회사에서 급히 나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닐하우스로 뛰어갔어요. 어머니. 준영은 창문으로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고 절규했습니다. 이 자물쇠를 어떻게 부수죠? 셋이서 힘을 합치면 될 거야. 문을 아예 뜯어내자. 순덕의 제안에 따라 세 사람이 힘을 합쳤습니다. 준영과 성우가 문을 잡고 당기고 순덕이 경첩 부분을 망치로 계속 두드렸어요. 하나, 둘, 셋. 드디어 문이 뜯어져 나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세 사람 모두 뒤로 물러설 정도였어요. 어머나, 이 안이 이렇게 뜨거워? 순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50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준영은 뜨거운 공기를 뚫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애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준영이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애순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맥박은 매우 빨랐어요. 빨리 밖으로 옮기자. 성우가 도와서 애순을 비닐하우스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늘진 곳에 눕힌 후 순덕이 찬물을 가져와서 수건에 적셔 이마에 올려줬어요. 구급차는 언제 와? 금방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때 지영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에요? 지영아, 어머니가 비닐하우스에 갇혀서 쓰러지셨어. 준영의 다급한 말에 지영은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그런 일이. 어머니가 혼자 들어가셨나 봐요. 하지만 순덕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상하네. 자물쇠는 누가 채운 거지?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혼자 들어가서 문을 잠그신 것 같아요. 지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순덕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애순을 들것에 옮기고 응급처치를 시행했어요. 열사병 증상이 심각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준영이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준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순덕과 성우는 비닐하우스 주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이거 봐요. 성우가 비닐하우스 입구 근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작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언제 저런 게 생겼지? 며칠 전에 준영이가 설치한 것 같아요. 도둑 때문에 걱정돼서요. 순덕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혹시 오늘 일어난 일이 녹화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서 애수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링게를 맞으며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몸이 허약했어요. 준영은 어머니 곁에서 밤새 간병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다행히 살았구나. 애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정말 우연히 갇힌 것일까 아니면. 이때 지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비닐하우스에 혼자 들어가서 문을 잠그셨어요? 애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문을 잠근 적이 없는데. 어머니, 치매 기운이 있으시잖아요.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지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정말 걱정하는 며느리인 것처럼 연기했어요. 준영은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지영아, 어머니가 언제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어? 요즘 들어서 자주 깜빡하시고 이상한 행동도 하셨어요.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지영의 거짓말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순덕이 들어왔어요. 애순아, 괜찮니? 순덕아, 고마워. 내가 구해줘서 살았구나.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순덕은 애순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지영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지영아. 네. 뭐가 이상해요? 아니야. 내가 다 봤어. 내 며느리가 문을 잠그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순덕의 단호한 목소리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영은 놀란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봤어요. 순덕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준영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오늘 오후에 지영이가 비닐하우스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걸 분명히 봤어.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시도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때 순덕의 아들 성우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준영 형, 이거 봐요. 성우가 태블릿 화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비닐하우스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어요. 형이 며칠 전에 설치한 CCTV에 다 찍혀 있었어요. 화면에는 지영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채우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15분이었어요. 이건 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가두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더 있어요. 성우가 다른 영상도 재생했습니다. 지영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네, 시작됐어요. 오늘은 비닐하우스에 가둬뒀어요. 그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지영과 친정 어머니 명숙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보험금 3억에 집이랑 논밭까지 합치면 5억은 될 거예요. 강남으로 이사가서 새로 시작하죠. 통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숨을 보험금으로 바꾸려던 치밀한 계획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준영은 분노와 충격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지영아, 이게 정말 너야? 정말 내가 한 일이야? 여보, 이건 오해예요.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나와 있었거든요. 애수는 침대에서 며느리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왜 이런 짓을? 어머니, 지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달았어요. 순덕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야. 잠깐만요. 지영이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덕은 이미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살인 미수 사건을 신고하고 싶어요. 얼마 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CCTV 영상과 통화 녹음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지영을 체포했어요. 오지영 씨, 노인학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영은 수갑이 채워지며 끌려나갔습니다. 평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준영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봐서. 괜찮다, 아들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이야. 애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비록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순덕이 애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애순아, 정말 위험한 고비였어. 조금만 늦었으면. 고마워, 순덕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두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이웃으로서의 정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 것이었어요. 석 달 후 안동 지방법원 제1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던 며느리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방청석에는 애순과 준영,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피구석에 앉은 지영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친정 어머니 조명숙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지영, 조명숙은 노인학대 및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판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피고인 오지영은 시어머니를 극한의 더위 속 비닐하우스에 가두어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완전히 배신한 행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죄입니다. 지영은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가장 약한 이를 보호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오지영에게는 징역 10년, 피고인 조명숙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방청석의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또한 보험 사기로 얻으려 했던 금액의 배상과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도 명령합니다. 선고가 끝나자 지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한때 강남 아파트를 꿈꾸며 시어머니의 목숨을 노렸던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어요. 법원을 나선 애수는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준영이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내의 범행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어머니와 아들만의 평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애수는 손자 민호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엄마가 할머니에게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할머니와 아빠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할머니, 저녁 뭐 해드릴까요? 고마워, 민호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계란찜 만들어줄게. 할머니와 손자의 따뜻한 대화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녁 후 애수는 혼자 비닐하우스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계절이었어요. 애수는 비닐하우스 앞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내가 핸드폰을 깜빡하고 두고 왔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구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순덕이가 봐줬고 CCTV가 있었고 착한 이웃들이 도와줘서 살 수 있었어. 옆집에서는 순덕이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애순을 보자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어요. 순덕아, 고마워. 뭘 고마워해?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지.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애수는 다시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영이 자신에게 그런 일을 하려 했던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자신을 구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악한 마음은 결국 무너지고 남는 건 진심뿐이구나. 따뜻한 가을 바람이 애순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애순의 눈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집안에서는 준영과 민호가 내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할머니랑 같이 밭에 가도 돼요? 그래, 할머니 도와드리자. 부자의 대화를 들으며
애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애수는 마지막으로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자. 집으로 돌아가는 애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희망찬 내일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준영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비닐하우스 사건은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악은 무너지며 남는 것은 진심뿐이라는 교훈을 말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거지한테 마지막 국수를 퍼줬다고 아들이 국수집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거지의 정체가 드러나자 전국이 눈물에 잠겼습니다. 폐업 직전 국수집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 새벽 5시 시골 장터 한 구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75세 이정분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끓이며 국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해온 이 일상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졌죠. 여보, 곧 우리 결혼 50주년이 다가오네요. 78세 김태호 할아버지가 낡은 테이블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수를 삶으며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맞아요. 벌써 50년이라니. 정말 빨랐어요. 그때 이 국수집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과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뿌연 백내장이 낀 눈동자까지. 하지만 국수를 삶는 정분의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 정성스럽게 면을 건져 올리고 있었죠. 국수집 간판은 이미 오래전에 글씨가 지워져 맛있는 집이라는 글자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는 여기저기 금이 가고 흔들리고 바닥은 오랫동안 제대로 닦지 못해 얼룩투성이었죠. 천장에서는 곳곳에서 물이 새어 양동이 3개를 놓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정분과 태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상점들이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뜨거운 육수가 팔팔 끓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도 손님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난 한 달 동안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동정심에 국수 한 그릇 먹고 가시는 게 전부였죠. 장터에 나온 상인들조차 이 국수집을 지나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패스트푸드만 찾더라고요. 우리 같은 전통 음식은 관심도 없어요. 태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태호 앞에 놓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여보가 먹어주니까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진짜 혼자 이 많은 국수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우리 국수가 맛없나요? 태호가 젓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맛있어요. 예전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잖아요. 정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자동차 문 닫는 소리와 함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는 또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정분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 김민수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40대 중반의 민수는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 낡은 국수집 당장 접으세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습니까? 민수는 국수집을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보세요, 이게 뭔가요? 곰팡이 냄새에 물 새는 천장에 이런 곳에서 음식을 판다고요? 정부는 아무 말 없이 가마솥 속 국수를 적기만 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이 국수는 내 삶의 전부인데 라고 절실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이 일을 50년 동안 해왔단다.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는 없어. 태호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50년요? 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 지금이 몇 년대인데요? 사람들은 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깔끔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갑니다. 이런 지저분한 국수집은 이제 시대에 완전히 뒤떨어진 거라고요. 민수의 날카로운 말들이 화살처럼 정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50년 동안 한결같이 끓여온 국수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지저분한 음식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려던 순간 민수가 손을 거칠게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저희도 체면이 있어요. 회사 동료들이 우리 부모님이 시골 국수집 한다고 얼마나 놀리는지 아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 말을 들은 정부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자식에게 부끄러운 일이었다니요. 게다가 장사도 안 되잖아요. 손님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민수가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뜨거운 국수 국물만 계속 저어댔을 뿐이었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고 떨고 있었지만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비싼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쨌든 빨리 결정하세요. 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바쁘거든요. 자꾸 이런 얘기로 제 시간 뺏지 마시고요. 그렇게 차가운 말을 남기고 민수는 명품 구두 소리를 내며 사라져갔습니다. 정분과 태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보,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아온 걸까요? 민수가 떠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아내 박수진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났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수진의 뒤에는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따라왔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왔구나. 그런데 저분은 누구신가? 태호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 이분은 부동산 중개업자세요. 김 대표님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를 한번 보러 오신 거예요. 수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분과 태호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폐업하기로 확실히 결정한 것도 아닌데 벌써 부동산 업자를 불러온 것이었죠. 잠깐, 우리가 언제 이 가게를 팔겠다고 했나? 정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손님도 없고 돈도 안 되는 장사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차라리 이 땅이라도 팔아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나으실 거 아니에요. 김 대표라는 남자가 가게를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위치는 그럭저럭인데 건물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이런 상태로는 시세보다 많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낮춰야 하는데요? 수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반 시세가 평당 300만 원 정도인데 이 상태로는 한 150만 원 정도밖에는. 김 대표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반값이라고요? 태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50년을 살았는데 반값이라니요. 수진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이런 낡은 건물에 누가 죗값을 주겠어요? 바로 그때 수진이 정분이 끓이고 있던 국수를 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혐오스럽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죠. 이 냄새 뭐예요? 정말 촌스럽고 비위 상하네요. 수진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냄새나는 음식을 누가 먹겠어요? 정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이 정성껏 끓여온 국수가 냄새나는 음식이라는 말을 들으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며느리야,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이 국수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도 현실을 인정하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사람들은 이제 깨끗하고 세련된 곳에서 먹어요. 이런 지저분한 곳 말고요. 김 대표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요즘 같은 경기에는 이런 물건도 쉽게 나가지 않거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런 힘든 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정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우리 전부인데, 그리고 혹시 손님이 다시 늘어날 수도. 어머님, 수진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손님이 거의 없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로 그때 민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온 모양이었죠. 그런데 민수의 표정은 아침보다 더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국수를 끓이고 계세요? 민수가 가마솥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 하지 않겠니? 정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민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국수 그릇을 보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릇을 향해 숟가락을 내리쳤죠. 쾅! 뜨거운 국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국물은 정분의 치마와 앞치마를 적셨고 바닥에도 널리 퍼졌죠. 정분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이 국수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에 흘러내린 뜨거운 육수를 닦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의 손에 쏟아진 국수 국물이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가 바닥에 엎어진 것 같았죠. 수진이 손뼉을 치며 비아냥댔습니다. 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정말 보기 민망해서 못 살겠네요. 태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났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아무리 우리 아들이라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버지도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부모님을 위해서라고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가보겠습니다.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수진이 김 대표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네, 곧 연락드릴게요. 어차피 결론은 뻔하니까요. 정부는 바닥에 쏟아진 국수와 국물을 치우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국수가 이렇게 바닥에 버려지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죠. 태호가 정분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분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창피함을 주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거든요. 그날 밤 정분과 태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국수 그릇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정분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이 안 와요. 정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오늘 일이 자꾸 생각나서. 태호가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혼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축하할 기분이 전혀 아니었죠. 정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 앞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태호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빚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기료, 가스료, 임대료까지 밀린 돈이 한꺼번에 청구되어 있었죠. 총 금액을 본 정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밀렸나요?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돈이 들어올 데가 없었잖아요. 태호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처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민수가 엎어뜨린 국수 그릇의 흔적이 바닥 곳곳에 남아 있었죠. 정분이 아무리 닦으려고 해도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얼룩도 우리 인생 같네요. 정분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가게를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된 간판의 글씨는 거의 지워져서 맛있는 집이라는 글자만 겨우 보였고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들은 여기저기 금이 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여보, 우리 정말 이 일을 그만해야 할까요?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손님이 아니었죠. 전기공사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정분 고객님 맞으시죠? 전기료 체납으로 인해서 전기를 끊으러 왔습니다. 작업자가 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3달이나 연체되셨어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작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가마솥을 끓일 수도 없고 불도 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정분과 태호는 어둠 속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후에 민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수진과 함께였죠. 두 사람은 가게가 전기가 끊어진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봐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잖아요. 수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거 부동산 매매 계약서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하지만 정분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이 뭐가 있어요? 전기도 끊어지고 빚도 이렇게 많은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계약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금액이 전부인가? 네, 김 대표님이 최대한 높게 쳐주신 거예요. 이 상태의 건물치고는 많이 받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상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이었죠.
정부는 계약서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0년 동안 살아온 터전이 겨우 이 정도 돈밖에 안 된다는 현실이 너무나 처참했거든요. 서명하세요, 엄마. 민수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정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으려 했지만 계속 미끄러져 떨어졌죠.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분이 속삭였습니다. 태호는 정분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잖아요. 그래도 당신이랑 먹는 이 국수가 제일 맛있었어. 태호가 빈 그릇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빨리 서명하라며 재촉했지만 정부는 쉽게 펜을 들 수 없었습니다. 이 서명 한 번이면 50년의 인생이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불평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내리던 비가 점점 새져가고 있었죠. 천장의 구멍으로 빗물이 떨어져서 양동이에 떨어지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똑, 똑, 똑. 물방울 소리가 마치 시간을 세는 것 같았습니다. 정분과 태호의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들을 세어가는 듯 했죠. 여보. 정분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천천히 사인을 하기 시작했죠.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명을 다 마치자 민수와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내일부터 정리 시작하시면 돼요. 정리라니. 정분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추억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가마솥, 얼룩진 테이블, 금이 간 의자들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었고 모든 것이 이제는 버려져야 할 것들이었죠. 민수와 수진이 떠나고 나자 정분과 태호는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았습니다. 전기가 끊어진 가게는 더욱 을씨년스러웠고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못 살아온 걸까요? 정분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태호는 정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한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50년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순간을 어떻게 견뎌낼지 막막하기만 했죠. 폐업 하루 전날 아침, 정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전기가 끊어진 가게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난 후였죠. 태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정부는 도저히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정분이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나가보니 어젯밤 내린 비로 인해 바닥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천장의 구멍으로 새어든 빗물이 양동이를 가득 채웠고 넘친 물이 바닥에 흘러내렸죠. 정부는 걸레로 물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기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정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냉장고 한 켠에 국수 한 그릇 분량의 재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면과 파, 그리고 작은 양파 한 개가 전부였지만요. 정부는 그 재료들을 보며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끓여볼까? 정부는 집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가져왔습니다. 전기는 끊어졌지만 가스버너만 있으면 국수 한 그릇 정도는 끓일 수 있었거든요.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며 정부는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서 국수집을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었죠. 그때도 가난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신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정분이 물을 끓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분이 고개를 들어보니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며칠째 씻지 못한 듯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여기저기 해진 상태였죠. 남자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문을 열어보니 남자의 얼굴이 몹시 초췌해 보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야윈 모습이었죠. 혹시 따뜻한 물이라도 한 모금 얻을 수 있을까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목이 말라서요. 정부는 남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들도 지금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은 더욱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물이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들어오세요. 정분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남자는 고맙다며 여러 번 인사하고 들어왔습니다. 정분이 컵에 물을 따라주니 남자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한 컵을 단숨에 비우더니 또 다른 컵을 달라고 했죠.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시면 배탈 날 수도 있어요. 정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물도 못 마셨거든요. 남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냄비에서 끓고 있는 국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재료로 끓이려던 국수였지만 이 사람이 더 필요해 보였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어요?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 어제 아침에 편의점에서 버려진 김밥 하나. 남자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정분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니에요. 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남자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마지막 재료로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서 국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비록 재료는 부족했지만 정부는 정성껏 국수를 끓였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정분이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남자 앞에 놓았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저는 돈이 없어서...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정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젓가락을 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첫 한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수 맛과 똑같습니다. 남자는 허겁지겁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칠째 굶었던 사람처럼 정신없이 먹었죠. 국수를 다 먹고 나서도 국물까지 깨끗하게 마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거리요. 아닙니다. 이건 그냥 국수가 아니에요.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한 그릇이 제게는 희망입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남자는 주머니를 뒤져보더니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받아주세요. 안 돼요. 그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정분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제가 더 미안해요. 공짜로 이런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남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1,000원을 받았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죠. 남자가 일어나며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아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정부는 빈 그릇을 치우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거든요. 여보, 무슨 일이야? 태호가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노숙자분 한 분이 오셔서 마지막 국수를 드리고 갔어요. 정분이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빈 그릇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좋은 일 하나 한 셈이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인생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지만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 따뜻한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노숙자가 떠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자동차 소리가 들렸거든요. 정분과 태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벌써 민수가 온 것 같았어요. 벌써 왔네요. 태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재빨리 빈 그릇과 가스버너를 치웠습니다. 괜히 민수가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가게 안의 상황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뭐 하신 거예요?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예리한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난 상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젖은 그릇, 바닥에 떨어진 국수면 한 가닥, 그리고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가스버너까지 말이에요. 설마 또 국수를 끓이신 건 아니죠?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실을 말하기도 어려웠거든요. 바로 그때 수진도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짐 정리 시작하셨어요? 아니, 그게... 정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명히 누가 먹고 간 그릇 아닌가요? 그건... 정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대체 누구한테 줬어요?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정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분이 물 한 모금 달라고 해서. 그래서 국수까지 끓여주신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태호가 나서려고 했지만 민수는 이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마지막 재료까지 거지한테 퍼줘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평생 못 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가난한 거라고요. 정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도운 사람을 거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수진도 손뼉을 치며 비아냥댔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손님도 없는 가게에 거지나 들여놓고 공짜로 먹여주시고 이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야, 그런 말은. 태호가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도 현실을 보세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데 남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빚에 허덕이는 마당에. 민수는 가게 안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 답답해요. 어제 계약서에 사인까지 하고 나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아들아, 그분은 정말 굶은 것 같아서.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굶은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선사업가예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남한테 베풀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네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저 집은 망해가면서도 거지 먹여 살린다고 할 거 아니에요. 정부는 두 손을 꼭 쥐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남에게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말을 들으니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지금 전기도 끊어진 상태에서 가스까지 써가면서 국수를 끓여요? 민수가 가스버너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정말 철이 없으시네요. 태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아무리 우리 아들이라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아버지가 뭐라고 하세요? 민수가 되받아쳤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망해가는 집안에서 남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다고요? 남 도와주는 게 잘못된 일인가?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거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럴 여유가 있어요? 수진이 정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철 좀 드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래요? 정분의 눈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철 좀 들라는 말을 듣는다니 이보다 더 모욕적인 일은 없었어요. 민수가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엄마, 이래서 우리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남한테 베풀 생각만 하고 정작 가족 생각은 안 해요. 우리 가족 생각 안 했다고? 정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0년 동안 너 키우려고 얼마나. 그건 부모 의무 아닌가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은혜 입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정부는 마치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것이 단순한 의무였다니. 태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언젠가 내가 무릎 꿇고 후회할 날이 올 거다. 후회요?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제가 뭘 후회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인가요? 현실적이라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현실적인 거야? 폐륜인 거야? 수진이 시계를 보며 민수를 재촉했습니다. 여보, 시간 늦어요. 오늘 중에 정리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어쨌든 내일까지 다 정리하세요. 더 이상 이런 일 없기를 바라고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나자 가게는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고 태호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에 떨고 있었어요. 여보, 정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아온 걸까요? 남 도와주는 게 잘못된 일인 걸까요? 태호가 정분 곁에 앉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만 세상이 너무 차갑게 변한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수와 수진이 떠나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분과 태호는 그동안 가게 정리를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치우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냄비도 처음 장사 시작할 때 산 거네요. 정분이 낡은 알루미늄 냄비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우리 돈이 얼마나 없었는데도 이걸 사려고 한 달을 꾸역꾸역 모았죠. 태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이런 식으로 물건 하나하나에 얽힌 추억을 되새기며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죠. 50년의 세월이 고작 몇 개의 박스에 담겨버리는 현실이 너무나 허무했거든요.
바로 그때 오랫동안 울리지 않던 가게 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전기는 끊어졌지만 전화선은 아직 살아 있었던 것이죠. 여보, 전화 와요. 정분이 놀라며 태호를 불렀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태호도 의아해했습니다. 정분이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정분 할머니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정분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C 방송국 PD 박진우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이요? 정분이 깜짝 놀라며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네, 사실 며칠 전에 할머니 가게에서 국수를 대접받은 사람입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정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국수를 대접받았다고요? 네, 사실은. 그때 제가 노숙자 행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그때 그분이? 맞습니다. 할머니께서 따뜻한 물 달라는 저에게 마지막 재료로 국수를 끓여주셨죠.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사람이 방송국 PD였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모습으로? 정분이 궁금해했습니다. 박진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인생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저를 버리고 떠났고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그램을 망쳐서 좌천당했죠. 모든 게 무너져서 며칠째 집도 나와서 떠돌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정분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저곳 헤매다가 할머니 가게를 본 거예요. 그냥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는데 박진우의 목소리가 감정에 북받쳤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주신 국수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부는 전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친절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요.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 기억나세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시면 배탈 날 수도 있어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요. 태호도 정분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그 국수를 먹으면서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도 저에게 그런 식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공한다고 바쁘다고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박진우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죠. 바로 할머니 이야기를요. 우리 이야기를요? 정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세상에 꼭 알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서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별거 아닌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아닙니다. 박진우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해주신 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계약서에 사인도 하라고 해서 박진우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계약서요? 혹시 가게를 파신다는 건가요? 네. 손님도 없고 빚도 많고 해서 정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박진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들어서 내보내 드릴게요. 하지만 정분이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는 꼭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요. 박진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회사에 기획서를 올렸어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영하기로 했거든요. 제목도 정했어요. 마지막 잔치국수, 부부의 50년이라고요. 마지막 잔치국수? 정분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그 국수가 정말 마지막 재료였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 그릇이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50년 사랑 이야기까지. 정말 감동적이에요. 정부는 눈물을 닦으며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꼭 방송을 만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게도 절대 정리하지 마세요. 이 방송이 나가면 분명히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박진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정분과 태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꼭 괜찮을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박진우 PD와의 통화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분과 태호는 반신반의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방송이 나올지, 그리고 방송이 나온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정말 방송이 나올까요? 정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PD분이 그렇게 확신하시니까 믿어볼까요? 태호도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와 수진이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험악해져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대체 뭐 하신 거예요? 민수가 소리치며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집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든다고요. 수진이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분과 태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태호가 반문했습니다. 문제가 뭐냐고요?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창피를 당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전국에 우리 이야기가 나간다면서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치사하게 우리 가족 사정을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날 일을 왜 만드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분과 태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민수와 수진의 반응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정분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요? 민수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래, 잘못한 게 없어. 굶은 사람 밥 먹여준 게 잘못이야? 태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다큐멘터리 마지막 잔치국수 부부의 50년이 방영되었습니다. 오후 8시 KBC에서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박진우 PD는 정말 정성스럽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정분과 태호의 50년 인생 이야기부터 국수집에서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박진우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까지 모든 것이 감동적으로 그려졌죠. 특히 정분이 마지막 재료로 국수를 끓여주는 장면에서는 전국의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면에는 정분의 주름진 손이 정성스럽게 국수를 삶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고 박진우의 나레이션이 감동을 더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방송이 끝나자마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각종 SNS에는 감동받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부터 사람들이 국수집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동네 할머니 몇 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정분이 깜짝 놀라며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밖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까지 다양했죠. 줄의 길이는 거의 100m나 되었습니다. 할머니,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맨 앞에 선 젊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그 유명한 국수 맛보고 싶어요. 뒤에서 중년 부부가 외쳤습니다. 정분과 태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텅 빈 가게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여보, 이게 정말 우리 가게 맞아요? 정분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국수를 먹으러 온 거예요. 태호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국수를 달라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급하게 가스버너를 켜고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에게 국수를 내주자 그 사람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방송에서 본 그 국수네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분과 태호를 마치 연예인 보듯 대했어요. 사진을 찍자고 하는 사람,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죠. 바로 그때 민수와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앞에 긴 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민수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줄을 따라 걸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엄마 국수 먹으러 온 건가요? 하지만 그들이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 방송에서 본 아들하고 며느리 아니에요? 맞아요. 할머니한테 못되게 군 그 사람들. 불효자들이네. 손님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방송에서 민수와 수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본 사람들이었거든요. 저기, 우리 들어가야 하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하러 들어가요? 할머니 또 괴롭히러 왔어요? 한 아주머니가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방송 다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 국수 끓여드린 걸 뭐라고 했는지. 자식이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민수와 수진을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가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야 했어요. 불효자들, 이제라도 뉘우쳐라.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게 밖으로 쫓겨나듯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가게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정분과 태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혼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나자 국수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했죠. 여보,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정분이 바쁘게 국수를 삶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50년 만에 이런 일이.
태호도 손님들을 응대하며 벅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게 밖에는 기적의 잔치국수집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모금을 해서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낡았던 테이블과 의자들도 모두 새 것으로 바뀌었고 천장도 말끔히 수리되었죠. 특히 오늘은 정분과 태호의 결혼 50주년 당일이었습니다. 박진우 PD는 이날을 기념해서 특별 생방송을 준비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정말 축하드려요. 박진우가 카메라 감독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고마워요, PD님.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정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안팎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분과 태호의 결혼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큰 감동을 드린 마지막 잔치국수, 부부의 50년의 주인공들이 오늘 결혼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박진우가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카메라가 정분과 태호를 비추자 전국의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박진우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태호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50년 동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이야.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밖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합니다. 정분과 태호는 깜짝 놀라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죠. 여보, 정분이 태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호도 울먹이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민수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정분과 태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목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도 눈물범벅이 되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지켜본 손님들은 분노했습니다. 지금 와서 뭐해요? 진작에 그럴 걸 그랬어야죠. 불효자들이 이제 와서 용서 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런 자식들 용서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정부는 조용히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무릎 꿇고 있으면 되겠니? 어머니,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우리 자식이야. 미웠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지. 정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부모가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어야지. 민수와 수지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했지만 정분과 태호의 포용력에 점차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박진우 PD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이신가요? 정분은 떨리는 손으로 국수를 삶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혹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정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도 따뜻한 마음만은 잃지 마세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태호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돈보다 명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사랑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전국의 시청자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각종 SNS에는 감동받았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야겠다는 다짐들이 올라왔어요. 박진우는 카메라를 끄고 직접 국수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는 첫 한 젓가락을 입에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전 절망에 빠진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맛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바꿔준 건 PD님이죠. 정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정분과 태호는 조용한 가게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기적을 경험한 거죠? 정분이 태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50년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아온 보람이 있네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국수 김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 그리고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기적의 잔치국수집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사랑과 한 그릇의 국수가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